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헤이. 나초. 네, 안녕하세요. CEO톡 12회 절삭공구로 글로벌 기업과 100년 지속 기업에 도전하는 코리아 툴링의 이재건 대표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CEO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게스트이신 이재건 대표님 소개시키기 전에요. 저랑 같이 진행을 맡을 두 분의 MC분들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날지식을 여는 남자. 캔다에서 너무 노가다 같아가지고 날지식을 연다로 바꿨습니다. 날지식 여는 남자 날PD 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광고과 학생 강은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방송하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CEO톡은요 매주 이렇게 그 가운데에는 이제 처음 MC를 보는 그 사람들을 이제 항상 저희가 두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관계고 계시지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쪽지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항상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도로 저희가 반영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예, 저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이신 코리아 툴링의 이재건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재건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이 자리에 앉으시니까. 그러니까 좀 가슴이 좀 설레고요. 네. 괜히 오늘 힐링 캠프에 와서 네. 모든 거를 이렇게 좀 저기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늘 막 우실 겁니까 여기서? 네? 우실 거예요? 휴지를 준비를. 저희가 그걸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우시는 거 간지나는 거 좋아하니까요. 편하게 마음에 있는 얘기 막 하세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오늘 CEO와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이 코리아 툴링 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코리아 툴링이 어떤 회사인지 잠깐 좀 소개 좀 시켜주셨습니까? 네. 저희 회사는 96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현재 2012년 매출액이 한 145억. 네. 직원이 지금 한 25명 정도 되고요. 작년에 수출한 금액이 한 170만 불.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15개국 정도의 수출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유통업으로 창업해서 현재는 지금 제조와 유통을 좀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으로 또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아직은 성공은 못했지만 성공하고 싶은 남자, 그다음에 지속하고 싶은 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조업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진하게 한번 서로 같이 얘기해 보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조란 것이 과연 요즘 21세기 제조는 과연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오늘 꼭 툴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조에 우리가 한번 재정의를 할까? 앞으로 우리가 제조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제조가 바뀔 건지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먼저 이렇게 100년 지속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인터뷰 보니까 100년, 200년 지속기업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 대표님 100년, 앞으로 100년을 더 사시지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100년 지속기업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100년, 200년을 살겠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든 회사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제 후배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연속 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존경하는 회사가 딱 2개가 있습니다. 국내 업체는 이제 유한물산, 유한물산을 제가 유한양해 제가 존경하고요. 또 닮고 싶은 모델 기업이고요. 외국에는 GE그룹, 미국의 GE그룹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그 회사들이 이제 대표는 저 세상으로 가셨지만 그 직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연속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서 이제 동충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공통점은 이 계속 변화하는 거에 세상에 변화하는 거에 기업도 같이 변화하고 있다는 게 제가 이제 담고 싶고 뭐 그런 회사를 모델로 네.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뭐 잠깐 그 대표님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가지고 네네. 이제 코리아 툴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원래 그 학창 시절부터 이런 공구라든지 이런 뭐 기계 이런 거 만지는 거 좋아하셨나요? 그 아니, 학창 시절 궁금해요. 그 중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 뭘 공부하셨는지 뭐 그때 어떻게? 저는 그 인문계 나왔고요. 네. 뭐 영어보다는 수학을 좀 좋아했고 어. 물론 뭐 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처음으로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걸 뭐 청계천에 다니면서 이제 네네. 사긴 했어도 공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문외한이었고 거기 관심도 없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뛰어든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공부를 접하게 됐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자수성가라는 목표를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새기게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목표를 정해놓은 거죠. 근데 그 자수성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돈 없이 처음에 이 접근하기 괜찮은 아이템이 이제 절삭 공구였고 공구 쪽이 중소기업에서 투자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아 근데 왜 했었습니다. 군대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뭐 군대에서 뭐 내가 이제 가서 졸업해서 뭐 어디 뭐 취업을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창업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창업도 아니고 그 꿈이 자수성가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왜 하필이면 자수성가라는 그런 거를 군대에서 생각하셨는지 집안이 혹시 뭐 아버님이 자수성가를 못 하셔서 그러십니까? 왜 자수성가를? 아니 뭐 날 PD님은 완전 쪽집게 같아요. 네? 사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네. 사업을 좀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3번을 망하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아버님의 이제 부도가 이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된 게 원천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고향은 충북 보은이고요. 태어나기는 거기서 태어났지만 이제 서울로 일찍 올라왔어요. 아버님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옥수국민학교를 제가 이제 그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진이 집에 하나 남아 있긴 한데 양복에 가죽 가방에 구두 신고서 잘 나갔구나. 네, 학교를 네. 등교를 했죠. 그 당시에 아마 그런 복장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간 학생이 많지 않았는데 네네. 그때 저는 기억이 또렷하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봐도 집안이 좀 잘 살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학년 2학기 때 되고 돼서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목공소를 크게 하셨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네. 불이 나가지고 이제 또 사람까지 이제 다쳤어요. 직원이 이제 화상을 한 3도로 해가지고 2명이 좀 이렇게 화상 입는 바람에 아버님 사업이 급격히 좀 이제 망가지게 했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접고 저기 이제 경기도 성남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그랬다 하더라도 뭐 빚은 없었고 거기서 다시 이제 목공소를 또 개설하시고 또 거기서 사업을 또 다시 또 이룩할 수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이제 3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거기서 이제 일이 또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여기 이제 잠실하고 그때 송파 이쪽에 이제 그 단독주택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때 아버님이 뭐 문짝을 뭐 수백 개를 주문을 받으셔가지고 그때 사채를 쓰셨나 봐요. 네. 아버님이 사채를 쓰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또 망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로 따지면 한 뭐 73년도 뭐 요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한 75년도 정도 되겠네요. 네네. 그 정도에 이제 사채를 썼다. 근데 망했다. 이거는 뭐 사채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뭐 전기도 끊기고 그다음에 아버님이 무슨 뭐 직장이고 어디고 뭐 돈 벌러 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 이제 어머니는 제가 이제 막내를 출산을 막 했을 때요. 저하고 막내하고 이제 10살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이제 4남 1녀인데 그 막내가 제가 10살이니까 나하고 10살 차이 나니까 네네. 태어났겠죠. 우리 네네. 뭐
어머니가 뭐 돈 벌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제가 둘째 아들이고 형님이 이제 중학교 2학년. 그래서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신문을 팔고 뭐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제 집안에 뭐 국수를 사 먹든 밀가루 사 오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보낸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게 아마 저를 굉장히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나중에 추후에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어쨌든 자수성가를 하자라고 목표를 세우셨고 네.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사과 장사를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사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제대한 다음에 6개월간을 준비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사과 장사를 하지 않으시고 공구상가에 가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바뀌셨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이런 과정이 있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군대 있을 때 자수성가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자수성가 생각해서 그때만 해도 무슨 누구 밑에 가서 일을 배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좀 소박하게 꿈을 좀 꿔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쉽게 제가 제대를 이제 6월 9일인가 했는데요. 네. 6월 9일 정도에 86년 6월 9일 정도에 했는데 그때 제대하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뭐 배워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동네에 보면 과일 장수들이 이렇게 시장에 이게 네. 뭐 니아까도 끌고 다니고 이런 보였는데 아 내가 좀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지방 산지에서 그래서 과일 장사를 한번 좀 쉽게 네. 할 수 있겠다 그러고 또 누님이 마침 사실은 가락동에 과일 가게에서 이제 격리 보는 네. 예.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과일 장사가 좀 만만히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 생각을 좀 했죠. 근데 만만치가 않던가요? 왜 안 하셨죠? 했어요. 아, 네. 6개월간 하신 건가요? 6개월간 한 건 아니고요. 6개월간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계획을 다 짰어요. 제대하자마자. 그래서 니아가가 얼마고, 그다음에 과일 얼마 사고, 그다음에 남과 좀 다른 방식으로 과일 장사를 해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해서 했더니 자본이 한 3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3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노가다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하루 일당이 2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3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15일간 네. 노가다를 했죠. 네. 네. 그것도 아주 힘든 거, 벽돌 나르고. 그래서 제대해서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군복 입고 나가서 새벽 5시에 나가가지고 제가 노가다를 해가지고 30만 원 모았습니다. 네. 네. 또 5만 원은 친구들하고 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또 쓰고 25만 원 갖고 이제 미천으로 해서 이제 저녁에 노가다 끝나고 오면 니아까 고물상에서 사가지고 제가 또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 나무 사다가 이제 짜고 그래서 이제 과일 하는 부분으로 좀 해서 근데 좀 생각에는 저는 항상 그때도 뭔 생각이 있었냐면 뭘 하더라도 남과 똑같이 해서는 망할 것이다. 예. 뭔가를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과일 장수를 이미 하는 건데 좀 뭔가 특이하게 되다 해가지고 글쎄 그냥 머리 쓴 게 할아버지 컨셉을 했어요. 그리고 시골 노인 컨셉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변장을 하는 거 할아버지 변장이요? 어떤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삼배옷. 네. 그러니까 삼배옷 있죠, 삼배옷. 예. 삼배옷에 이제 밀짚 모자 네. 그리고 이제 고무신, 흰 고무신을 신고서는 이제 제가 얼굴을 뭐 할아버지 분장을 한 건 아니지만 네. 또 멀리서 보면 네. 좀 이제 시골에 특이하게 노인이 과일을 팔러 다니네. 직접 농사진 거 가지고 네, 왔나 보다. 뭐 이런 농사진 거 갖고 왔네. 네네. 그래서 그런지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어. 그래서 노가다 일당이 뭐 하루에 이제 2만 원인데 예. 뭐 많이 번 날은 한 6만 원도 벌고 와. 적게 버는 날은 뭐 한 3만 5천도 벌고. 예. 근데 하여튼 노가다 일당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이었는데 한 10일인가 15일 했어요. 예. 15일 하고 물론 힘들었지만 잘 됐는데 아니 장마가 온 거예요. 장마가. 네. 근데 저는 과일이 뭐 비 맞으면 썩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거 무식했던 거죠. 그냥 뭐 수박은 빨갛고 달면 좋은 거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만 알았지 이 과일이 생물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아무리 비를 뭐 비닐을 덮어도 비가 맞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금방 썩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과일을 집에 냉장고가 큰 것도 아니고 뭐 들락날락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이 과일 장사는 미약과 과일 장사는 정말 이렇다고 뭐 야. 가게를 얻을 만한 네. 매장을 얻을 만한 어. 돈도 없었고 어. 그래서 아 디아카의 과일 장사는 좀 쉽지 않겠구나. 이거 일단 접어야 되겠다. 과일이 생물이라서 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수박을 뭐 잘 고르는 법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우긴 했지만 음. 하여튼 이 비를 맞으면 과일이 금방 썩는다. 음. 거기에 이제 맛이 갔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아, 그런데 어떻게 공구상가 전혀 다른 분야인데 가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집에서 사실은 장마 때 좀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 청계천에 그 원단 가게에서 이제 와이셔츠 원단의 네. 직원으로 계셨어요. 근데 저를 하루는 보더니 야 뭐 청계천 사가에 이 다이마루지라고 여성복하고 니트복 있는데 그쪽에 이제 취직자를 얘기해놨으니까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뭐 형님이 얘기하신 거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갔죠. 가서 사실은 청계천 사가에 원단 가게 이제 처음에 최초의 뭐 직장 생활은 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열심히 했는데 한 6개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했는데 머릿속의 생각은 자수성가 아닙니까? 네네. 내가 이거를 배워서 오너가 될 수 있냐 없냐, 음. 내가 성공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많이 따졌어요. 네. 하지만 정말 제가 그때 뭐 23살, 4살 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로 이제 감히 지금 와서도 그렇게 하면 힘들겠지만 아침에 뭐 6시에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이제 7시 반까지 나가고 버스 타고 거기서 이제 저녁 7시 반까지 일하고 또 8시에서 9시 타임 또 영어 학원 다니고 네. 9시에서 10시 타임 또 스터디 그룹 형성해서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오면 또 공무원 시험 공부 또 한 번 하고 네. 새벽 2시에 자고 어. 이거를 한 6개월을 했어요. 음. 그렇게 하면서 뭐 또 원단에 대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다이마루지 원단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자수성가할 수 있을까? 물론 거기 사장님이 거기서 유통업체였지만 제조업체처럼 굉장히 큰 돈을 버셨어요. 그 회사 사장님이 한 달에 한 뭐 거의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셨고 그리고 직원은 뭐 7명인데 네. 1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그리고 마진은 한 30%, 35% 됐어요. 어.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저 정릉 쪽에 건평이 한 뭐 100평 되고요. 땅이 한 200평 되는 그 집에 사시고 여기 저 동부 이천동에 아파트 100평짜리 있잖아요. 1, 2층에서 거기 사시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밑에서 한 6개월 열심히 배우면서 느꼈던 부분이 아 이거는 내가 자수성가하기에는 좀 너무 좁다. 시장이 좁다라는 걸 느껴서 제가 6개월 만에 사직서를 딱 썼습니다. 쓰고서는 이제 거기 사장님한테 이제 후배를 구해주면 빨리 가르치고 나가겠다. 근데 거기 사장님은 이제 오해를 하셨어요. 이놈이 그 제가 월급이 적어서 이제 그만두는 줄 알고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이제 15만 원 받고 첫 직장 생활을 네. 했는데 뭐 갑자기 뭐 20만 원, 뭐 25만 원, 30만 원까지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만 원 받으려면 그 당시에 최소한 한 3년 정도 근무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제가 이제 나가겠다니까 돈으로 이렇게 좀 네. 많이 주면 돈 적어서 나가는 줄 아시고 근데 이제 저는 아니다. 돈 때문에 아니고 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거 가지고는 내가 꿈을 펼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제대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이제 예비군 훈련 갔는데 저 이제 고등학교 3년 선배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예비군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부러운구 상가에 내가 있는데 너 와서 좀 후배니까 한번 해볼래.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 소개를 해가지고 부러운구 상가에 가서 일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그 이제 이 창업에 대한 이건 내가 좀 만만하다. 이건 해보면 내 사업으로 좀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계속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데서 일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상당히 뭘까 근무 환경 되게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예, 예. 예. 근무 환경은 뭐 그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제일 좋았던 부분은 이 중소기업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는 굉장히 제가 많은 이제 저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소비자도 상대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업자들도 상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외곽 쪽으로도 상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체도 상대하고 네.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음. 그 제가 그 한 7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만능맨이 되는 거죠. 음. 손님 오면 그 손님한테 설명해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제조 공장 가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네. 그것도 다 기술 노하우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거고 음. 격리 업무부터 영업, 마케팅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죠.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는 데는 왜냐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구멍가게 같지만 네. 거기서 배울 수 있는 확률은 더 좋았다. 그래서 실제로 뭐 법적으로 뭐 소송도 한번 해보고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자기가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음. 그리고 어음이라는 게 뭔지, 외상이라는 게 뭔지, 계산서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다 이 시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실제로 느낄 수가 있었죠. 네. 자, 근데 이런 공구상가에서 그러면 한 6, 7년 일하시다가 계속 언제 그 창업을 한 거잖아요, 결국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창업한 시점을 왜 그때 그 시점을 왜 그때 하신 거예요? 뭐 10년 있다 하실 수도 있고 3년만 하다가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한 6, 7년 하셨을 때 왜 그때가 왜 창업 시점이었는지 96년도가. 네. 그때 이제 제가 이게 선배들을 친구나 선배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보통 이제 한 달을 버티면 3개월을 가고 3개월을 가면 창업했을 때 예. 아니 뭐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이런 공구상가 들어왔을 때 아, 이게 이제 한 달, 3개월, 네. 그다음에 1년, 네. 그다음에 3년, 5년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 그랬더니 보통 이제 한 3년 정도 배우면 자기가 이제 다 배운 것처럼 느끼긴 하는데 그 3년 배워서 창업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주변에 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의 100% 망하더라고요. 오. 3년 배워가지고는 어떤 이런 우여곡선에 좀 뭐 좋은 시기 아니면 나쁜 네. 시기 한쪽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망하고 그리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최소한 한 쪽에서 5년 이상, 네. 5년 이상 이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파면 그 사람들은 성공 확률이 한 50% 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나도 최소한 5년은 근무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가 들어가서 이런 공구상가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6개월 지내서 딱 면담을 요청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저 5년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그 대신에 5년 후에 내가 그 사직서를 내면 좀 받아주시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창업하게 도와주십시오. 네. 그랬더니 사장이 뭐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놈이 저 5년을 어떻게 내다보고 그래서 저한테 뭐 그렇게 하자. 뭐 네. 손해 아니지 않냐. 그러더니 이제 실제로 제가 5년 후에 사직서를 냈어요. 이야. 냈더니 아, 한 회사에 5년을 다니셨군요. 네. 계속. 그래서 냈더니 사장님이 야 지금 뭐 회사 키우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직원이 그 5명이었어요. 근데 5년 후 갔더니 18명이 된 거예요. 네. 매출액이 한 달에 5천만 원이었는데 직원이 이제 18명이 되면서 매출액이 한 8억 정도 된 거예요. 네. 월 한 7, 네. 8억 정도.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회사 사장은 뭐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뭐 날 믿고 키웠는데 어. 이게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막내였지만 가다 네. 보니까 서열 3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넘버 3. 넘버 3. 넘버 3. 그래서 했는데 사장님이 좀 1년만 더 있어 달라고 막 사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회사도 키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년만 딱 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또 열심히 또 1년을 더 했죠. 그래서 또 1년 후에 또 사직서를 냈더니 또 연계해요? 사장님이 뭐 전 직원을 불러놓더니
뭐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 직책이 차장이었는데 네. 이 차장 그만두면 회사 문 닫는다고 야. 전 직원들한테 뭐 못 나가게 막 굉장히 저를 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너는 뭐 회사를 뭐 버리고 나갈 거냐. 뭐 전 직원이 나를 뭐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감이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딱 1년만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1년이 아니고 뭐 딱 시간을 정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2살 96년 이제 2월 1일부로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창업할 때 제 생각은 좀 약간 좀 계획적이었어요. 뭐였냐면 아 내가 망해도 그때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뭐 망하는데도 내가 한 요 정도 배웠으면 뭐 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 애는 뭐 지금 한 뭐 4, 5살 정도니까 사실 뭐 망해도 빨리 망해야 뭐 노가다를 하든 뭐를 하든 뭐 다른 직장을 하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아.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거는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이 젊었을 때 내가 좀 열심히 한번 좀 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래서 그 시기를 96년도 네. 그다음에 제가 결혼해서 애가 이제 막 그 한돌 지나고 뭐 그 정도 때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 소개해 주신 그 선배, 친구분이었나요? 그 선배, 선배. 예비군 거기서 네. 만난 그 선배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분은 망하셨죠. 예, 계속 이 계통에 계셨는데 네, 잘안 계속 되셨고요. 이땅에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그 딴 데로 또 이렇게 옮기셨다가 3년 이상 한 곳에서 계셨었나요? 아니면은 그분도 오래되셨죠. 아, 오래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가 내 선배하고 다른 분하고 내 모신 사장님하고 동업자 관계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한 2년 반, 3년 정도 됐는데 둘이 동업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따로따로 이제 갈라서기 하면서 그분은 이제 평택에 공무상을 새로 내셨고 근데 저는 이제 나는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형님 내가 따라가야 돼? 아니면 여기 있어야 돼? 그랬더니 그 양반은 이제 내 월급을 좀 걱정이 돼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러웠는지 네네. 아니다 나는 이제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선배가 어차피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간 거니까 근데 아니다 넌 나중에 내가 데려올 테니까 좀 더 여기 있어라 그래서 있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평택 가서 망하시는 바람에 근데 하여튼 뭐 제가 모시던 사장님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절삭 공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전까지는 네네. 이 계기가 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관심도 네네. 없었고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보니까 뭐 한국에 대구텍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워렌 버핏이 예. 80%의 지분을 갖고 아주 많이 투자를 와, 했고, 그럼 워렌 버핏이? 예, 세계적인 투자가인데 네네. 또 작년에도 보니까 한 그 기업에다가 한 310억인가를 투자하면서 지분 딱 10% 받고 예.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투자자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인가? 라는 퀘션 마크가 생기더라고요. 네네네. 이 업종, 이 절삭 공구와 관련된 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저는 물론 이제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하고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어떤 사람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끈기와 도전 그리고 이제 파고드는 거에 대해서 이 절삭공구 쪽이 한국 사람이나 한국 그 체형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워렌 버핏이 대구텍에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했지만 대구텍이라는 회사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대구 뭐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저는 뭐 많이 배웠는데 옛날 우리 텅스텐이라는 그 지하 자원이 우리나라 세계 1위였어요. 네. 그래서 그 대한 중석 광업 주식회사 그렇죠. 예, 강원도에 예. 했었고 그건 이제 정부에서 투자 기관을 해가지고 그 저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스카 그룹에서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매각이 됩니다. 네. 그쪽에 이제 IMF를 기점으로 매각이 됐는데 그 이스카 그룹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유태인 회사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대구텍을 인수해가지고 이거 좀 많이 조금 키웠어요. 키워갔는데 거기 회사 이스카 그룹 자체를 워렌 버핏이 사다 보니까 근데 워렌 버핏이 사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 대구텍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굉장히
알차고 괜찮으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산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뭐 저하고 약간의 경쟁도 되지만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공구 쪽에 존경하는 분의 한 분은 YG원 송호근 사님, 지난번에 또 저기 나왔었죠. 뭐죠? 네네. 저기 뭐 무슨 기업인가? 뭐 강소기업. 강소기업 네. 해가지고 그 나왔는데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면. 근데 이 절삭공구라는 분야는 일단 그 YG원 송호근 사장님께서 정말 굉장히 이제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글로벌 기업으로 굉장히 키우면서 전 세계 시장에 한국이라는 거, 그다음에 대구텍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알려지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 세계 절삭공구 시장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조하는 거나 YG원이 제조하고 있는 이제 뭐 전체 분야는 아니고요. 네네. 초경 엔드밀하고 이제 초경 드릴, 네. 그다음에 하이스 엔드밀, 엔드밀 드릴 시장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그쪽 지금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저런 제품이 제가 보면 전 세계 시장의 한 30-40% 정도를 한국에서 지금 오,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저런 부분은 저희가 그 뭐 20년 전에 공구를 배울 때는 감히 꿈도 못 꾸던 거죠. 저거 뭐 저런 공구가 한국 시장이 세계를 주름 잡을 거야라는 거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 아, 원래 20년 전엔 저게 어느 나라가 주로 많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 독일, 그다음에 스위스, 스위스, 일본. 셀 것 같다 진짜. 네. 근데 거길 밀어낸 겁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러니까 완전히 밀어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점유율. 지금도 보면 사실은 이제 일본이나 뭐 스웨덴이나 네. 스위스나 이런 제품들이 좋아요. 네. 근데 그 사람네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이엔드급의 뭐. 하이엔드급의 부분이고 그 사람네들은 그 전체 시장의 10%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 제품을 찾는 사람들은 그 하이 퀄리티를 찾는 거지만 네네. 그렇다고 이제 완전 저급 시장에서 뭐 한 20-30%는 또 정말 싼 거 이런 거 뭐 중국제가 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간 레벨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금 많이 차지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이 절삭공구가 중국이나 그 개도국에 비해서 지금 어떤 경쟁력이 뭡니까? 경쟁력이 하나로 한마디 말씀해 경쟁력이 기술력이죠. 기술력? 예. 어떤 기술력이죠? 뭐 이것의 저희 공구를 잘 몰랐었는데 어떤 그 내구성에 대한 기술력입니까? 뭐 어떤 뭐 거? 내구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뭐 쇠가 네, 제가 이제 이 절삭 공부를 하면서 매력을 느끼는 점이 뭐냐면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쇠를 깎아가지고 뭐 보통 한 20m 정도를 깎으면 저기 이제 수명이 어느 정도 이제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거기서 뭐 중국제 갖고 20m 깎았더니 뭐 엔드밀이 부러지더라. 아니면 10m에서 부러진다. 네, 우리 거는 뭐 한 25m 쓴다. 일제는 뭐 30m 쓴다. 근데 30m 쓰는데 가격은 3배가 비싸. 네, 근데 이거 우리 3번 거는 쓰는 게 낫겠네. 우리는 뭐 25m 쓰는데 뭐 3분의 1 가격이야. 네네. 그럼 소비자가 뭐 사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제는 30m 쓰고 우리는 25m 쓴다고 했을 때 꼭 30m를 써야 될 사람은 쓰겠죠. 네, 그렇지만 난 20m, 25m 가공만 해도 충분해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쓰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m, 15m 쓰는 사람은 못 쓰는 이유가 이거를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툴을 바꿔줄 때 네. 다시 세팅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한 2시간 정도 더 시간이 줘야 되고 그만큼 비싼 장비를 못 쓰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그 퀄리티가 좀 되면서 가격이 좀 저렴한 부분이 경쟁력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국산 제품이 지금 이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리아 툴링은 이제까지는 주로 유통에만 판매만 해오셨단 말이죠. 네. 제조는 직접 하지 않으시고 이제 물론 앞으로 제조 공장을 설립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저는 사실 이제 유통 쪽으로 좀 하면서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영어도 잘 못하지만 한 49개 나라 한 63개 도시를 다녔어요. 2006년부터.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2만 5천 불, 뭐 이제 조금 있으면 3만 불 네.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선진국을 가면 그 중간 유통하는 업체들이 딱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크던가 아니면 제조 브랜드로 남던가 둘 중에 하나로 가지 않으면 선진국 내에서 발을 못 붙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 기로에 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부터 제가 이제 아까 원단 시장에 잠깐 있었다고 네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장님은 유통을 하면서 제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경방 있죠. 영등포 경방 경남 방지 네. 영등포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자기가 실 공장에서 실을 사서 경남 방직에다가 실을 대주고 그다음에 샘플 옷을 주는 거예요. 야 이대로 짜줘. 그러면 경남 방직에서는 실 사주고 자기는 기계 있으니까 짜주는 비용을 돈을 받고 짜주는 거예요. 브랜드는 그분 브랜드라고요? 그 자기 브랜드로. 경남 방직이 아니고 그 응, 브랜드로. 어떻게 오히려- 애플하고 똑같네요. 요즘 애플하고- 애플이 그렇잖아요. 애플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단 가게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 6개월 동안에 그걸 다 배워버린 거죠. 그래서 공구상에서 그렇게 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창업해가지고 한 2년 만에 네. 제 상표로 아. 외주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설계하고 디자인 다 하시고, 예. QC까지 다 하시고, QC까지. 뭐 그 QC도 대충 하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지만 이런 샘플 갖다가 뭐 독일제나 네. 아니면 일제나 뭐 히다치 거나 뭐 이런 뭐 큰 메이커들의 제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한국 제조업체들 찾아다니면서 뭐 성능은 좀 떨어져도 좋다. 근데 이거 네. 똑같이 만들어 봐라.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이렇게 바꿔줘라. 네. 뭐 일제는 뭐 130mm밖에 안 나오는데 어. 내가 소비자를 찾아보니까 160, 200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근데 일본에다가 주면은 3배를 받아. 네. 이거를 3배를 찾는데 이런 필요 뭐 있어? 우리가 뭐 국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창업 초기에 한 5년 동안은 굉장히 뭐 수입품을 갖다가 국산화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다니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자체 브랜드나 아니면 뭐 국내 브랜드를 사용해서라도 좀 우리 고객한테 굉장히 좀 많이 좀 저기 했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사실 요즘 제조업이란 게 애플도 아이폰을 만드는 제조사지만 실제로는 공장을 안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앞으로 꼭 코리아 투링뿐만 아니라 이제 21세기에 앞으로 제조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뭔가 공장을 갖지 않고 본인이 설계하고 아이디어 갖고 나중에 뭐 QC 뭐 테스트 정도만 한다든지 그런 식의 제조업이 많아질 거라 보십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핵심 기술이나 이쪽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제조업을 이제 그동안 뭐 OEM이나 ODM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게 오래는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경쟁자가 금방금방 나오게 돼 있어서 핵심 기술은 우리가 R&D, 연구 개발은 직접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특허라든가 저는 이제 애플하고 좀 다른 개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제조를 하면서 R&D 쪽, 연구 개발 쪽하고 마무리 쪽은 내가 꼭 하겠다. 그래서 뭐 황삭이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부분은 뭐 중국이나 뭐 인도나 여러 나라에 또 국내나 싼 제품 뭐 그걸 이제 우리가 OEM식으로 줄 예정이고요. 핵심에 우리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또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자체에서 마무리를 져가지고 네. 국내도 팔고 해외도 수출하겠다는 전략을 좀 가지면서 제조업에 이제 뛰어들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1996년도부터 이제 창업을 하셔서 지금 네네.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네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돌아오셨을 때 가장 큰 위기였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일까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를 항상 제가 기회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창업했는데 97년 말에 우리가 IMF를 네, 선언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98년도에 보면 제 주변에 사장님들이 많이 자살을 하셨어요. 자살을 하셨어요. 자살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부도움이 이만큼 들어오고 뭐 하는데 그게
견디기가 쉽지 않죠. 뭐 야반도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구로공부상가도 한 10% 정도는 문을 닫았으니까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외려 돈을 더 벌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왜 돈을 더 벌었냐? 그러니까 제가 96년도 이제 창업을 하면서 원래 제가 배운 거는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이제 전동공구, 작업공구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산업용품을 다 배웠지 절삭공구만 배운 게 아니고 절삭공구 시장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작았어요.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비중도 작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했지만 근데 저는 내가 배운 건 이렇게 배웠지만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 그래서 그래야 내가 이제 모시던 사장님이나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경쟁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니까 네. 그 당시만 해도 저런 제품을 한 달에 2천만 원 팔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시장이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바라본 건 어차피 자동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다음에 자동화 저건 다 자동화 그 장비에 들어가는 네. 그 소모성 공구입니다. 그래서 자동화기 쪽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화를 내가 읽고 이런 쪽으로 먼저 선투자하고 더 먼저 이제 그 좀 기회를 얻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고 또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창업을 했지만 그래서 한국 제품을 소비자들이 너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제나 독일제나 뭐 스웨덴제나 뭐 스위스제나 이런 거 카피해가지고 만들어 가면 예를 들어서 그 만드는 비용도 되게 비쌌어요. 네. 왜냐면 만드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예.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소비자 가격이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럼 뭐 독일제가 50만 원이야? 그럼 우리는 국산은 25만 원, 반값 아니면 40%뭐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뭐 독일제나 이거는 2배를 쓰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국산을 써보면 뭐 한 50%밖에 못 써.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그러니까 개발은 했어도 안 팔렸어요. 아, 그래서 저는 죽으라고 96년 뭐 열심히 이제 개발을 막 했는데 안 팔리니까 어떡하겠어요. 뭐 힘들죠. 그래서 뭐 급한 대로 뭐 작업공구나 뭐 전동공구나 닥치는 대로 이제 팔았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네. 일단. 그러다가 IMF가 딱 터지고 나서 환율이 막 1,700원 올라가니까 이제 4개 대 하나가 된 거예요. 아, 수입품을 그리고 나라에서 막 달러를 갖다가 함부로 못 쓰게 하니까 수입품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우 자동차니 무슨 뭐 이런 데서 국산 한번 써봐. 그래서 이제 쓰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카피 공구를 만든 게 좀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더 매출은 좀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위기는 또 누구에겐가는 또 기회가 맞습니다.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98년도에 IMF 때 저는 이제 위에 그리고 또 좋았던 부분이 좀 2층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1층이 막 비어있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싼 가격에 임대료를 네. 싼 가격에 이제 얻을 수도 있었고 이럴 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투자를 했던 거고 그때 뭐 제대로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리를 좀 많이 잡았고. 근데 이런 처음에 절삭 공구를 이제 원래 하던 쪽을 안 하시고 이거를 이제 택하신 게 아까 자동화가 대세다라고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방향성에 네네. 대해서. 네. 우리가 보통 사업할 때 어떤 그런 다들 이제 그런 큰 방향성 같은 거 갖고 싶어 하는데 그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지금 대표님처럼 그래 이런 쪽으로 갈 거야 하는 그런 좀 확신에 찬 방향성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우리 후배들이나 또 사람들 제가 그때 뭐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껏해야 이제 책자, 공구 전문 책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잡지책이죠, 잡지책. 네네. 뭐 이런 뭐 월간 뭐 기계 공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세계적인 뭐 이런 책자 같은 거 광고 나는 책자를 네네. 제가 매달 봤어요. 네. 매달 보면 이 광고 나오는 게 좀 틀려집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라고 전시회 많이 쫓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구 관련 전시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거는 뛰어다니면서 근데 전시회를 가보면 지금 당장 많이 팔리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2, 3년, 5년 후에 많이 팔릴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소스를 좀 얻을 수 있었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시회나 네. 카다로 이런 거를 좀 뭐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은 해외 진출을 하신 상태잖아요. 네네. 그럼 언제 어느 계기로 해외 진출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아, 이게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창업 때도 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96년도에 이런 절삭 공구 전문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거는 이제 단면이고요. 네. 요거보다 좀 더 많은 그러니까 CNC나 자동화 기기에 관련된 공구를 그 취급하면 그 판매, 유통을 하면 크게 뭐 10년 안에는 먹고 사는 지장은 없겠다는 게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한 2005년, 6년 정도 되니까 위기감이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동안 뭐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마진은 좋았는데 마진은 한 20%, 30% 됐는데 매출이 적고 네. 점점 매출이 늘어나는데 마진은 줄어들고. 마진이 계속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진이 주는 속도가 또 이제 제가 개발을 했는데 거기서 있던 직원들이 나가서 또 독립하고 막 이제 두 페이스가 지나니까 뭐 제조업체에서 이제 만들던 친구들도 뭐 한 4, 5년 배우면 또 나가서 차리는 거야. 또 차리고 또 자기 사장한테 배우면 또 만들고 하니까 가격만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위기의식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이제 저는 뭐 첫째도 신이, 둘째도 신이 이제 한 번 거래를 하면 정말 신의를 가지고 계속 뭐 거래를 해야 되는데 뭐 계속 이제 그 제조업체에서 뭐 직원들이 나와서 또 독립해가지고 자기 살 깎아먹기로 뭐 20%, 30% 계속 다운을 시키니까 마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거기서 야 이거 이제 앞으로 좀 힘들겠구나. 어떻게 좀 할까? 절삭 공구를 버릴까? 아니면 다른 길로 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급속히 들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는 이렇다 치더라도 70억 인구 중에 아직도 지금 우리는 뭐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예? 뭐 69억 5천만 명 상대로 좀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세계 시장으로 한번 노크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2005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2006년이니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유통업체는 최초로 일본 진토프에 두 부스를 얻어가지고 네. 전시를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주식회사 이거 어떤 놈이야? 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한국 업체는 잘 나오지도 않는데 하여튼 제가 나가면서 이거 좀 수출로 한번 좀 뚫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수출의 이제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제 덤벼보는 거죠. 뭐 제가 그러니까 위기셨을 때 그게 또 기회가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위기일 때 또 수출로 네. 돌파구를 좀 해보자 하는 부분으로 좀 가졌죠. 그럼 그런 해외 진출 과정에서 아무래도 외국 직원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과는 소통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도 않으시잖아요. 길지도 않죠. 가방끈도 길지도 않고 직원들도 뭐 이렇게 가방끈 길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그 이제 어학 왜 그래서 가방끈 짧으신 분이 저셨나? 근데 어학 실력은 어떻게 계속 이제 또 발전시켜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노하우. 네. 네. 저는 사실 지금도 뭐 영어 물론 제가 공부는 좀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구로공구상가 왔어도 영등포로 제가 한 1년 정도 다니면서 또 저녁에 뭐 그 8시, 9시 타임을 또 네. 다니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결국은 이제 완성은 못했어요. 완성 못했지만 일단 뭐 기본 지식은 좀 됐고요. 또 일본어도 한 1년 정도 또 다녔습니다. 네. 다녔고 그러면서 근데 이상하게 이제 뭐 제가 창업하면서 사실은 계속 학원 다닌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방 출장도 좀 많이 다니고 하여튼 저는 공부 팔기 위해서는 제주도 빼놓고는 대한민국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네. 저 민통선안도 가보고 정말 강원도 저기 고성 뭐 이런 데부터 저기 뭐 전라도 어디 뭐 다 다녀봤는데 재밌었어요. 다니고 재밌었고 그 외국어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이 바디랭귀지가 통하더라고요.
바디랭귀지가 어떤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바디랭귀지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 먹고 싶다. 네. 그다음에 또 전문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저런 공부에 대해서는 네네. 일단 그 전문적인 게 이제 그동안 내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음. 뭐 HRC니 뭐 음. 하이스니 뭐 초경이니 뭐 이런 부분들은 걔네 나라나 우리나라 비슷하거든요. 네네. 어차피 영어인데 이제 음.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서로 손짓 발짓 하면서 음. 이렇게 하고 또 카다로우게 하면서 요즘은 굉장히 더 편합니다. 이메일도 뭐 네. 구글에서 뭐 번역이 다 되니까. 근데 그 외국어 못 한다고 네. 그거 갖고 이제 두려워해서 못 갔다 그러면 제가 아마 이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바이어들 만나서도 통하다 이거죠? 아 통합니다. 네. 통합니다. 제가 이제 인도 갔더니요. 인도에 이제 바이오가 세 사람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인도는 영어를 주로 쓰지 않습니까? 인도 영어 또 알아듣기 힘든데. 아, 힘들죠. 근데 그 다음 애들이 고개를 까딱까딱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무슨 왜 이렇게 하나 했더니 인도에서는 이제 알아듣겠다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표시를. 표시를. 우리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이건데 하는 거네. 이겁니다. 이거. 세 명이 까딱까딱 자명종 시계네. 자명종 시계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통역한테 물어봤더니 얘들이 다 이해한다. 당신 말을 다 알아듣고.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시장, 해외 시장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맨몸으로 어학도 좀 부족하시면서 부딪혔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인도에서는 가장 그 어떤 제조 공장까지 설립을 하는 어떤 경험이 있으셨고 운영도 해보셨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인도의 시장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아시는 것 같은데 인도 시장에 대해서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체크해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인도도 인구도 엄청 넓고 엄청 네. 큰 시장 같은데. 큰 시장이죠. 인도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 인구가 13억이고요. 2016년인가 20년 되면 중국을 이제 따라잡습니다. 인구수로요? 인구수로 오, 따라잡고요. 야. 진짜 그리고 인도다. 네. 인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진국에서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인도를 뭐 한 5, 6년 동안 1년에 한 두 차례씩 이렇게 방문하면서 많이 좀 가봤는데 물론 아직도 제가 좀 많이 모르고요. 인도에 대해서 모르는데 인도가 그 제가 이제 가능성을 본 거는 일단 거기가 주요 이제 종교가 힌두교하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종교가 한 30%인가 40% 정도 되고요. 힌두교가 또 한 20, 30% 됩니다. 그런데 힌두교가 좀 더 많습니다. 네네. 힌두교가 한 50% 정도 네네. 되고 이슬람이 한 30% 되고 나머지 이제 20%가 잡신인데 잡신. 아니 워낙 종교가 네,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인도가 신의 인도가 나라. 많은데 힌두교하고 근데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거는 인도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이제 정권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종교적인 거랑 정치랑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좀 부패해요. 부패예요? 부패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좋은 게 좋고 관시가 엄청나게 통합니다. 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줄을 타느냐에 따라서 정말 겁나게 잘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줄이 없으면 정말로 하나도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인도 진출할 때는 정말 줄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파트너나 이런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힌두교나 이슬람이 우리나라 이조 시대, 조선 시대 유교 사상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가부장적입니다. 굉장히 남존여비가 세죠. 남존여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성폭행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좀 있긴 있지만 그 어떤 뭐 가부장적인 부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또 서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유교 사상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서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관계 맺기를 괜찮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만 잘 연구하시면 인도 사람들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근데 인도가 이렇게 뭐 이슬람 정권에서 그게 뭐 관시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그게 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인도가 중국처럼 경제 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려고 보십니까? 저는 간다고 봅니다. 단지 중국은 뭐 기획 경제나 이렇게 빠르게 갔다 그러면
인도라는 나라는 좀 빠르게는 안 가지만 좀 더 서서히 가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잠재력이라든지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있고요. 네. 특히나 그 제가 이제 이 봐본 거로는 이 휴대폰이 엄청난 휴대폰하고 인터넷이 굉장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실 네. 우리도 모르는. 그래서 뭐 그 전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케냐를 제가 이제 한 두세 번 갔는데 케냐의 나이로비요. 가봤더니 거기 흑인들이지 않습니까? 거기 국민소득이 아마 한 100불이 채 안 될 거요. 1인당. 근데 아직 가난해요. 그런데도 휴대폰을요 50%가 갖고 있어요. 웃기는 얘기죠. 네. 물론 뭐 노키아 거고 뭐 그렇지만 인터넷 다 돼요 그것도. 그래서 네. 이 후진국이라고 후진기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도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본 뭐 자스민 혁명 뭐죠? 네네. 그런 부분도 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때문에 이런 혁명이 좀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뭐 중동 국가들도 굉장히 사실은 요즘 뭐야 그 우리나라에서 약간 IT 분야에서는 네네 인도 엔지니어가 예. 영어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도 되게 잘하고 인건비도 네. 우리나라 개발자들 싸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 개발자들을 뭐 우리가 불러가지고 이제 아웃소싱 준다는 그런 기업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인도 사람을 고용했을 때 유의사항이랄까 뭔가 팁 같은 거 주신다면 인도 사람을 고용했을 때 팁. 글쎄 뭐 인도 사람들이 의외로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보면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관계만 서로 터놓고 잘 한다고 하면 좋은데 일단 인도 사람들이 계급 사회잖아요. 아직도 계급이 카스트가. 카스트 네네. 좀 있고 그 성에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은 명함에 자기 성을 안 팝니다. 자세히 보면 오. 이름만 파고 네. 그 잘 안 팝니다. 해외에서 특히 이제 해외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도 사람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미국계 인도인이에요. 이제 인도에서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네네. 다시 이제 제조업 하려고 인도 인건비가 싸고 하니까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한테 푸대접 받아 외려. 왜냐면 이제 성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너 보니 계급이 높지 않네. 네. 그러면 아. 아주 무시를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계급적인 부분을 사실은 좀 뽑아야 되고요. 뭐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인도 내에서 공장을 할 때는 일단 뭐 이 관리자급에 대한 부분은 꼭 계급을 그렇게 계급을 좋은 네. 층에서 좋은 층에서 네. 그런 층에서도 좀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그 불암한 계급이나 높은 계급 사람을 꼭 안 친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좀 아래쪽에 있는 계급 사람들을 쓰면은 그 인도인들이 납득을 안 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 문제 생깁니다. 네. 인도 내에서 할 경우. 근데 뭐 외국 나와서 인도 사람 적은 경우는 뭐 인도 사람끼리 이제 만약 직원을 구성할 때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네. 카스트 제도를. 대표님께서는 국제 전시회를 보통 보니까 1년에 뭐 4번 이상 굉장히 많이 아까도 네네. 67개국에 갔다 오셨잖아요. 예예예.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전시회 해외 전시회 좀 나가보고 싶다 그런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잘 활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다른 맞습니다. 노하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해외 전시회 좀 이렇게 나갈 때 뭐 나는 돈도 별로 없고 회사도 유명하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해외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 일단은 뭐 국내에서는 일단 우리나라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팔아야 외국에 팔아야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뭐 광물 자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제 좀 많은 저기를 좀 줘요. 인센티브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지만 배운 거예요. 전시에 무식하게 나갔죠. 일본 갔고 뭐 네. 그다음에 또 뭐 그 중국 나갔더니 주변에 나오신 사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야 너는 얼마 받고 나왔어? 하나도 안 받았는데요. 뭐 야 나는 뭐 나라에서 50%를 지원받았어. 그래서 지원금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아름아름 전시에 나가서도 그 주변에
거기 같이 나간 사람들끼리 이제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나가는데 그런 노하우들을 거기서 이제 많이 배웠죠. 네. 그래서 이제 배우면서 한 건데 일단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제 시장 개척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전시회 가기 전에 시장 개척단이라는 부분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그 시장 개척단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전시회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서 뭐 최소한 일주일 이상 묵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전시 품목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면 해외 전시회 나가는데 최소한 아무리 안 들어도 한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깨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로 하기 전에 네. 이 시장 개척단을 이제 좀 잘 활용하는 법을 팁을 알려드리면 국내 해외 시장을 도와주는 이게 많은 게 있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서울 통상산업진흥원, 네. 그다음에 각 그 지방마다 네. 경기도,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충청도 다 있습니다. 도마다 있군요. 네. 도마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기관별로 있어요. 뭐 공구 협동조합, 아. 그다음에 뭐 절삭 공구 조합, 아니면은 뭐 장비 조합, 뭐 이런 게 또 있고요. 조합이나 이런 단체가 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 코트라, 그다음에 무역협회, 네네. 뭐 이런 또 정부 이런 투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에 이제 뭐 중소기업 중앙회 네네. 이런 데에서 이제 1년에 뭐 한두 차례 꼭 그 해외 시장 개척단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단체에 이제 가입을 했다가 거기는 뭐 별로 돈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신청서를 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안 가본 나라, 가고 싶은 나라를 이제 신청을 내면 거기서 이제 통역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비행기 값하고 호텔비만 내면 나머지는 다 다 알아서. 이제 그 바이어 뭐 그 바이어 서치하는 비용, 네.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은 이제 코트라나 아니면은 뭐 무슨 뭐 민간 네트워크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전 세계에 있어요. 그거는 몇 백만 원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백만 원도 안 들죠, 사실은. 아. 어떻게 보면 호텔비 정도. 네. 호텔비는 뭐 한 100불에서 150불. 그다음에 비행기 값 뭐 비싸봐야 뭐 한 1,500불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한 몇 백만 원 정도면 되죠. 네네. 그래서 근데 그 이제 여러 나라 이제 전시회를 다니셨잖아요. 그 하면은 분명히 그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현지의 네, 반응, 네. 바이어들의 반응, 뭐 예, 예. 파트너들의 어떤 계약이라. 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비슷한 어떤 신흥시장국 이런 곳에 전시회에 나가셨을 때와 뭐 독일이 됐든 아니면 미국이 됐든 어떤 선진국 전시장에 나갔을 때의 그 반응 틀린가요? 아니면 뭐 비슷한가요? 같은 어떤 아이템 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동남아 쪽이나 신흥공화국 위주로 전시회를 좀 주로 많이 나갔어요. 뭐 일본도 나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유럽도 나가는 봤지만 사실은 그쪽 나가 보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보는 눈이 그렇죠. 좀 낮아요. 한 수 네. 아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동남아나 남미나 그다음에 뭐 북유럽 이쪽은 또 굉장히 또 한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는 싸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싸이 선수가 굉장히 그 노래 한 곡으로 이 한국의 이미지, 그다음에 또 뭐 우리나라 드라마가 참 한류 열풍을 굉장히 많이 좀 일으켜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한국 사람의 어떤 근면 선실함, 그다음에 또 한국은 이제 이미 이제 한국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S라든가 품질이 좀 어느 이하가 되면 아예 한국에서는 뭐 팔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은 한국에서도 기본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에서 안 팔리는데 외국에 팔겠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대만은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아직도 좀 그런 노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흉내만 내서 막 팔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요새 새로운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D 프린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3D 프린터가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목업 작업이라든가 금형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쉽고 아주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기대들을 한단 말이죠. 네네.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분야와 관련해서 경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뭐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위기입니까? 대비책이라- 기회입니까? 위기라. 3D 프린터가 어떨 것이? 3D 프린터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위기고 그렇지만 이제 그 항상 위기와 기회는 좀 같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공구 쪽의 분야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목업 분야, 그다음에 시작 제품 분야가 전체 절삭 공구 시장의 한 15% 정도는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없어질 위기에서 나온 거죠. 근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 또 이 자동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가면 예. 엔진이 없어지면 또 30% 정도가 없어져요, 사실은. 예, 네. 관련 부품이. 관련 그 공구 산업 관련 부품이 좀 없어지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뭐가 하나 없어지면 뭐가 새로 나오는 부분이 좀 있을 예.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 항공기 쪽은 또 굉장히 또 발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신소재라든가 왜 그러냐면 그 좀 가볍게 만들고 또 기후 온도 변화에 적합한 소재는 또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가공하는 소재에 대한 공부는 또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한 뭐 이 소비자의 니드를 너무 빨리 쫓아가도 좀 어렵겠고 뭐 적당히만 쫓아갈 수 있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깎고 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나온다 했을 때 그것과 같이 뭐 그 분야를 같이 어떻게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 하시던 분야에서 어떤 틈새를 더 찾아 나가시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3D 프린터가 사실은 이제 그 일부 가공 분야를 예. 뭐 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신제품은 더 많이 나올 거다. 네.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이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미 전 세계는 저는 이미 한 나라다. 네. 이제 과일 국가라는 시장. 한 개의 네. 마켓 시장은 이미 하나로 변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이 거대한 물줄기는 결코 누가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네. 뭐 3D 프린터라는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시작 금형이나 목업 분야 일부 분야는 후퇴시키긴 해도 예. 일단 전 세계가 하나의 마켓 시어로 가는 것 중에서 내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부분이고 또 시장 상황을 잘 읽고 또 3D 프린터도 대량으로 만들려면 또 공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하나의 분야가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좀 세상이 다 이렇게 뭐 단일 시장으로 다 모두 연결되고 뭐 3D 프린터 새로운 기술도 자꾸 나오고 쉽게 네. 뭘 만들어낼 수 있고 네. 적은 비용으로 예. 그게 될 때 그 제조업의 경쟁력 그 앞으로 제조업을 할 사람들의 자질이랄까요? 이런 자질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제조업에 적당하겠다.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20세기하고 뭔가 네네. 어떤 유형의 인간들이 이제 이런 새로운 제조업 환경에서 새로운 생존자로 좀 부상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저도 생각이 마찬가지인데요. 이 창의력, 그 엉뚱한 상상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과거보다는 뭐 적은 비용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좀 강하고요. 그게 한국 사람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도전 정신이나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뭐 만약에 이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정말 그 과거에는 시도조차도 못했던 부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국제 특허, 세계 특허라는 게 아시고 계십니까?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이제 특허라는 부분은 1대1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인정해주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인정을 해줘야 서로 이제 이게 1대1이 네네. 우리나라는 미국 거 특허 인정 안 해주고 음. 그러면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거 특허 인정 안 해줘요. 네. 예. 근데 다 이런 식인데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 특허를 내려고 그러면 179개에다가 특허를 다 내야죠. 내야지만 그렇죠. 특허가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지금 5개 나라에다가만 특허를 내면
179개 낸 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5개 나라가.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 미국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일본. 일본. 그리고 지금 미국, 일본, 중국, 그다음 몇 개 나라는 합의를 네. 저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 네. 있죠. EU. EU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EU, 중국, 미국, 일본,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5개 나라만 내면 아. 전 세계 특허 낸 겁니다. 아. 진짜로. 다른 나라에 낼 필요가 없어요. 놀래라. 익숙하지가 않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5개 나라에서 특허를 하는 일이 98%예요. 5개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특허를 1년에 특허를 등록하는 게 아, 98%, 8%를 내니까 뭐 2, 3%는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럼 그 5개 나라에다 전부 특허를 내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것도 정부 지원 자금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아, 뭐 물론 이제 저기라서 따라 틀린데 저는 한 500만 원 내로 들지 않을까. 5개 나라. 네. 많지 않네.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내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중국에다가 네. 특허를 좀 냈고요. 저기 중국 사람이 하도 카피를 잘하니까 저는 이제 중국 쪽에 특허를 좀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변리사하고 이런 사람마다 좀 틀린데 예를 들어서 그 품목하고 이런 거다 틀린데 또 정부 지원 자금이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내가 정확한 금액은 그건 모르지만 한번 이제 네네. 관심 있으신 네. 분들이 한번 네네. 찾아봐야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예, 그럼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어쨌건 그렇죠. 누구나 이렇게 똑같이 구로 공구상가에서 일을 하셨지만 어떤 분은 성공 못 하시고 어떤 이렇게 네. 또 대표님은 이렇게 나름대로 강소기업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경영 철학이 됐든 어떤 마인드가 됐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에게는 7대 2대 1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참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10명이 사업을 하면 그 10%는 정말 돈을 좀 많이 번다. 이거는 이제 1000년 전에도 그렇고 1000년 후에도 그럴 것이다. 네. 제가 느끼는 게. 네. 그리고 20%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냥 먹고 살고 좀 이렇게 할 것이다. 70%는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30% 안에 들어갈 것이냐, 70% 안에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제 창의성. 제가 중요한 부분이 이거 누구나 이제 배워서 하잖아요. 배워서 하는데 내가 배운 거를 좀 응용해서 바꿔서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응용력이 떨어지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단 가게에 들어가서 유통업체에 들어가서 배웠지만 제조 공장을 안 갖고 제조를 하는 부분을 거기서 배워서 그렇죠. 좀 네. 공구상에 와서 제가 적용을 해서 제가 창업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제가 좀 응용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서 성공한 부분을 내 업종으로 이제 접목시키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자기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 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70%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정말 몰입을 해서 하고 그 20%에 대한 부분은 연관된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20%에 내가 힘을 쏟겠다 그런 부분이고 또 10%는 연관이 전혀 안 되는 새로운 분야에 뭐 쏟고 싶겠다라는 이제 7대 2의 1의 법칙을 제가 스스로 좀 만들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 마이크요. 마이크 앞에. 먼저 온라인 질문부터 먼저 받을게요. 마이크 좀 앞에 주시고요. 그 이병용 씨가 질문하셨는데요. 100년을 가는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에 대한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100년 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뭐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님도 굉장히 교육 사업에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제 2008년부터 사실은 이제 저희 본사를 가산동으로 이제 옮기면서 네.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교육장입니다. 교육장. 음. 교육의 이제 회의실, 교육장을 좀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월요일 아침에 이제 조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주 금요일 정도에 또 우리가 이제 제품 교육을 또 하고 또 이제 외부 강사 교육도 하는데 작년에 한 저희 정부 지원 자금을 빼고 저희 회사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교육비로요? 교육비로.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근데 직원들이 좋아하시나요? 근데 그게 싫어할 좀 수도 문제인데 그게 문제죠. 사장님이 이렇게 막 그 시키면 되게 싫어하는데 나도 되게 싫은데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근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좀 재미있게 네. 또 3천만 원 저한테 주시면요, 되게 재밌게 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 2,400. 자, 질문. 네. 네, 저기 안녕하세요. 임종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네. 오늘 좀 말씀 잘 들었고요. 네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100년을 가는 이제 제조 기업을 이렇게 목표를 슬로건을 두시고 이렇게 사업을 경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약간 좀 내 향후에 그 기회보다는 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수출 위주로 많이 하는 이유가 국내의 그런 원가 대비 경쟁력이 약간 좀 취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위주로 그걸 많이 니치 마켓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환율에도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이게 어떤 특별한 기술력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마진을 가지고 원가에 대한 마진을 가지고 수출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한 순간에 아무래도 환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원가 부분이 좀 더 아무래도 나라가 잘 되게 절상이 되잖아. 환율 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100년을 가려면은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약간 좀 솔루션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까 20%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R&D 여기나 특허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접근해야지만이 100년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20%는 연관된 제가 현재 지금 절삭 공구 사업하고 연관된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M&A나 아니면 유관 저 부분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신제품에 대한 아주 다른 업종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환율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이제 이 아웃소싱 부분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현지에서 그 맞습니다. 그럼 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인도에서 우리가 이제 공구를 수출하면요, 네. 29%의 관세를 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인도의 공장을 사업자를 내놨어요. 예. 그래서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그 인도로 반가공 제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머지를 이제 만들면 자체 공장 만든 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 내에서 이제 경쟁력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되는데 왜냐면 이제 아웃소싱 하는 자체가 그게 이제 다양하지 못하면은 품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은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예 앞에 이제 그 노하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외주를 안 주는 거죠. 자체에서 이제 기술적인 노하우는 저희에서 계속 특허를 취득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 R&D 분야에 연구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질문하실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우선은 제조업 쪽에 있어 봤어요. 네네. 그래서 제조업에 있었고 제조업 쪽에서도 이제 연구소 쪽에 있어서 네, 제조업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어렸을 땐 경험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착된 분야가 제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뭐 창의적 사고, 창의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대표님들의 직원들은 창의적인가요?
저는 제가 세다. 좋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사실 제가 사회생활을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해오면서요. 첫 직장이 제가 제조업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 1년이 정말 제일 재미없었거든요. 예,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리더가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과연 직원들은 창의적인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래서 네. 사실은 뭐 그런 창의적인 부분이 하루 아침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저도 요즘에 굉장히 느끼는 부분이 리더가 리더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저도 뭐 리더이긴 하지만 또 팔로우십을 또 많이 중요시해서 나도 누군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내 밑에 저를 정말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 심리를 좀 연구하려고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정신병리학 박사님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한 2달 동안 그 박사님을 만나러 다녔어요. 네. 일주일에 한 30시간씩. 그래서 아니 카운셀링을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그분한테 네. 이제 뭐 의견도 물어보고. 물어보고 네. 그분이 또 숙제를 내주면 숙제도 네, 하고 네. 뭐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노트로. 그러면은 그 노트에 답을 써가지고 네. 또 갖다 드리면 또 멘토를 또 달아주시고. 근데 인간의 어떤 뭐 정신 분석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이제 본능이 있고, 그다음에 양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려웠죠. 어렵죠. 그래서 네. 일단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저희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사람을 물을 먹이러 데려갈 수는 있어도 먹고 안 먹고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유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제가 아까 창업을 10명이 하면 1명은 크게 성공하고 2명은 그럭저럭 먹고 살고 7명은 망한다고 했듯이 저는 직원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럼 대표님 직원 중에 7명은 지금 이미 도태되어 있는 직원들이에요.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오너지만 제가 이게 사업을 제가 창업해서 한 17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는 다 똑똑하고 다 유능한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7대 2대 1의 법칙에서 사실은 그냥 따라와주고 자기 앉은 자리에서 부단히 해줄 사람도 필요해요. 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막 창의적이고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그것도 사실 회사 네. 망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반갑습니다. 고영현입니다. 네네. 참고로 구로공구 상가는 하루에 한 번씩 갔었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예. 어디 네. 오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나 이런 쪽에서 미국 쪽에서는 제조업을 다시 살림으로 인해서 다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제조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한 거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보만 가지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조업이 한국에서 다시 붐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국내 지금 제조업 비중이 몇 프로 보고 있습니까? 엄청 저조하다고 보십니까? 그래도요. 45%에서 50% 사이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제조업이 적은 거 아닙니다. 저희 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이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도 사실은 한 45%에서 50% 되거든요. 근데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못 살잖아요. 그렇죠. 못 살잖아요. 네네. 멕시코가 지금 한 14,000불, 14,000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멕시코라는 나라는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인데 제가 보는 국민성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멕시코는 미국의 저기를 좀 많이 좀 지배를 좀 받아요. 제조업에 대한 부분이. 근데 이제 한국은 사실은 일본에서 많이 땡겨왔지만 일본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의 어떤 이 자질이 저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뭐 한국이 지금 뭐
위기에 봉착한 건 맞습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 뭐 저희도 이번에 이제 제조를 설비 사고 제조를 꾸리면서 힘들었던 거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기술자를 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인도는 안 그렇습니다. 인도는 뭐 우리가 만약에 이제 5명 뽑으면 한 200명이 서류를 접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물론 아직 이제 인프라가 저기서 뭐 기름 묻히고 뭐 이렇게 제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뭐 네 거 내 것도 없어 이렇게 막 가져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좀 그건 별론데. 그런 건 좀 별론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게 핸디캡이 있는 거고. 네네. 인도는 뭐 지금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월급이 150불이에요. 그리고 외국 기업은 한 200불 주면 돼 한 달 월급이. 야, 20만 원. 어? 20만 원이네. 20만 원이죠. 네. 거기다가 뭐 퇴직금도 없죠. 거기는 뭐 의료보험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하고 싶은 사람이 유혹에 빠지죠. 근데 이제 꼭 그게 다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뭐 여기 나와서 제가 물론 아직 성공도 못했지만 아직 뭐 100년 기업도 뭐 초석을 못 갈았지만 제가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중소기업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사람을 뽑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 정말 우리가 좀 뭔가 나는 젊은 친구들이나 네.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중소기업을 너무 하찮게 보고 하는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또 온라인에서 이병령님께서 이분 회사는 5개 팀이 대략 한 팀이 대략 5명,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팀이 네. 이게 팀 빌딩에 추천할 만한 어떤 책 같은 거 있으시면 팀워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회사의 네. 어떤 팀 그런 거를 뭐 잘 글쎄 뭐 책이 아니더라도 뭐 특별하게 뭐 팀 빌딩에 관련돼 가지고 뭐 제가 팀에 대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물론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저는 이제 뭐 책 중에서 저는 이제 뭐 교세라 그룹의 이나모리 회장에 네네네. 대한 아메바 경영이 참 네네. 이런 책을 좀 유연한 예, 조직. 유연한 조직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메바처럼 거기는 이제 최소 팀이 3명입니다. 네. 그리고 그 3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아야 된다는 거죠.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최소 단위의 팀에서 거기서 어떤 뭐 팀장과 아직도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하고 네. 아메바 경영을 쫓아가려고 그런 부분을 좀 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완성은 못했어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돼야 되는 거는 하여튼 뭐 이 최고의 리더는 리더를 키울 수 있는 리더가 정말 진정한 리더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질문 또 있으신 분? 네, 뒤에. 네. 네, 저는 김창일입니다. 얘기 잘 네. 들었고요. 예. 아까 그 100년간은 이제 기업을 만드시는 게 꿈이신데요. 100년 동안 이제 어차피 기업을 직접 못 하시잖아요, 대표님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현업에 계실 때까지의 목표가 있으시면 혹시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뭐 100년도 그냥 가늘게 길게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대표님이 이제 현업에 계실 때 목표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제조업에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재인데요. 네. 아까 7대 2대 1의 그 법칙에 보면은 1이나 2 정도의 그 진짜 충성 그 우수 사원을 계속 보유해야 될 텐데 혹시 대표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아니면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혹시 그런 제도를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100년 기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론 저도 계속 이제 배우고 있고요. 저는 어디서 이제 뭐 경영 수업을 받은 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목표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자수성가라는 부분을 이제 제대하면서 목표를 잡았고 또 자수성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 네. 뭐 이뤘다고 한다면 또 제가 이제 법인으로
그 전환하면서 제가 2000년도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인 사업에서 그때 이제 생각한 부분이 앞으로 내가 직원이 이제 그 직원이 주인인 회사, 그다음에 이제 연속 기업으로 가는 회사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 회사의 법인에 네. 저기에 이제 그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가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2000년도에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는 회사의 직원들한테 제가 주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2000년 이후로 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놓은 게 3년, 5년, 7년, 9년, 10년 이렇게 해서 3, 5, 7, 9, 10 해가지고 그 3년 우리 회사에서 이제 만 3년이 지나고 저희 창립기념일이 이제 네. 2월 1일인데 그러니까 2월 1일 기점으로 만 3년이 지난 직원들한테는 제가 30만 원을 제 주식을 줍니다. 구주를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구주를 그냥 무료로 증여. 네. 증여를 하고요. 직원 증여세 내야 되겠네. 세금 많이 내면 좋은데. 그다음에 이제 5년 차에 또 30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 7년 차에 제가 50만 원 주고요. 네. 40만 원 주고요. 9년 차에 50만 원, 10년 차에 50만 원. 이게 다 액면가 말씀하시는 거죠? 액면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상장은 안 됐지만 가치평가. 가치 평가를 해서 네네. 그때별로 해서 그래서 뭐 초창기에 받았던 직원들은 액면가로 받았고 요즘에는 뭐 주식이 한 3배 정도 올라가지고 네.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이제 처음에는 야 저희가 이제 액면가로는 6억인 회사인데 이 직원이 몇 명이면은 이제 없어지나 생각했더니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서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그냥 줘도 된다. 네. 그리고 액면가가 아니고 그 가치 평가를 해서 그때 해서 하고 또 지금도 제가 약속을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을 지키는 건 회사가 커지면 이익 난 것만큼 뭐 8% 아니면 5% 그만큼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한테 제가 배당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안 먹더라도 그 대신에 이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안 줘요. 퇴직한 직원들한테 주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은 뭐 잘 되면 성과급을 주니까 성과급을 이제 받는 거고 그 퇴직한 직원도 성과급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서 그 과거에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이었던 데를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년 1년도에 이만큼 성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그 염장 지르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지분 관계를 제가 좀 약간 아는데 마이크 좀 하죠. 온라인에서 안 들리니까. 네. 그건 약간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무조건 줘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자본금 내에서 그걸 주는 거니까 네네. 한계는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상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업 공개는 제가 어려울 것 같고 배당이나 또 이제 그 퇴직한 사람들이 주식 가지고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받아야지만이 그 주식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배당을 주는 거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배당을 가지고는 특별한 이제 메리트가 없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 이런 개념인데 내가 보기에는 향후에 전략적으로 회사라는 것은 주식회사라는 것은 기업 공개라든가 M&A라든가 이렇게 그걸 좀 환원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상장할 계획도 좀 가지고 있고요. 상장하게 돼 배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현재로서. 그렇죠. 상장을 하면 배당하기 게 쉽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좀 그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값어치는 굉장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그 전략적으로 1대 주주나 2대 주주나 이런 전략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하근적으로 준다는 자체가 향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아마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어요? 네, 뒤에. 네. 네, 뒤에. 네. 예, 저 대표님 말씀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네. 예, 저는 성신여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 취업 상담과 관련해서 뭐 가르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의 회사에서 그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핵심 인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표님만이 사람을 보는 그 핵심 인재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 그런 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일 부족한 부분이 이제 인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머리 좀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고려대 아니면 무슨 뭐 연세대 아니면 뭐 CEO 명품 아카데미 그다음에 카네기 한 10개 정도 이제 그 리더십 교육을 좀 들었고 네. 했지만 이게 실제로 뭐 잘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제가 뭐 이 심리학 박사님까지 쫓아가가지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내가 넘어야 될 산이고, 저희는 이제 이 제조업을 하면서 제조업 제가 이제 제조를 사실은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동업을 이번에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도도 마찬가지로 동업을 하게 됐는데, 그 YG원에서 25년 동안 그 제조업 해외 그 제조업 사장으로서 17년간 하셨던 경력과, 그분이 또 M&A 전문가고요. 그분하고 이제 동업의라는 부분으로 인도에도 이제 합작법인을 세웠고, 그분이 또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제조업을 하는데, 제 노하우에 대한 부분을 보면 뭐 아직도 제가 좀 많이 좀 부족한데, 결국은 이 100년 기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창의력이 있는 사람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올바른 시스템, 좋은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에 사실 뭐 창피한 얘기지만 그 교육을 저희 회사에서 드린 돈이 3천만 원이고, 엄청나게 많은 돈 들이시고, 그 정부에서 네. 지원받은 돈이 한 1,500만 원 되는데 네. 직원이 6명이 그만뒀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일하던 직원들이. 저한테는 손실이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교육이나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번 뭐 7시부터 10시까지 그것도 1.5배 수당까지 주면서 회사에서 돈을 내면서 교육을 했는데도 그거를 뭐 100%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다른 교육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사를 하고 그런 교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꼭 회사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US 뭐 3종 OS 뭐 이런 뭐 그런 교육들을 했는데 직원이 뭐 5명 회사 내에서 하신 겁니까? 회사 내에서 했죠. 그래서 그게 안 좋았던 그런 거예요. 거예요. 네. 왜냐면 회사 내에서 하면 직원들은요 무조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더라 사장이 또 이게 또 일 시키려고 또 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내셨으면. 밖으로도 내보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소소하게 이런 뭐 직원들이 학원비 보조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제가 프리하게 해주는데도 생각보다는 조금 네. 그렇게 참 사람이 진짜. 네? 좀 친하신 편이신가요? 일단 뭐 오너랑 친한 경우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자, 또 어려우죠. 질문. 네. 좀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마이크 좀. 네.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영상 중에 수출탑 나와서 저는 많이 반가웠는데요. 저는 한 3년 동안 알리바바닷컴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국내 제조사들 실상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고, 그분 수출탑 타는 게 저는 무조건 수출탑인데 저게 우골탑보다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저게 100% 수출인 줄 알았는데 그 대기업 하청을 해도 간접 수출도 수출 내용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알기로는 전부 직접 수출해서 야 저긴 1,000만 불 벌었다라고 착각을 했다가 간접 수출까지 포함되는 것도 제가 알고 나서 진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 그리고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더 대단하다. 특히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더 대단하다라고 제가 존경하게 됐는데, 오늘 17년 하셨다니까 대표님 그 일본의 YKK처럼 지퍼 하나로도 뭐 100년 간다는데 절삭 공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00년 이상 충분히 가실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아까 인력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고민이실 것 같고 힘든 부분인데, 대표님이 그래도 지금 힘드시지만 100년 기업에 대해 말씀하실 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뭐 또 반복이지만 저는 이제 우리 직원이 주인인 회사로 만드는 게 이제 그 최종 목표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내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 100년 아니라 200년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어떤 한 사람의 개인보다는 더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아까 뭐 아메바 경영 같은 경우도 하나의 시스템적인 이제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팀별 강화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뭐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그 도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직원을 보는 거는 저는 이제 저희 회사 사원이 열정 비전 신입니다. 사실 열정 비전 신인데, 뭐 제가 다른 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제일 특히 좋아하는 말이 열정 있다. 당신은 뭐 하든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또 봐도 이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한테 사실 더 이렇게 좀 좀 동질감도 느끼고 많이 좀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 같으면 이제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과 또 열심히 일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 뭐 농번기 사회 같은 경우는 뭐 하루 20시간을 막 땅을 파거나 모내기를 열심히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아니면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좀 자세히 보고 앞일을 생각하고, 아까 제가 다른 거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절삭공구 쪽으로 유통업을 차려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동화 쪽으로 갈 거라는 어떤 강한 믿음과 비전을 보고 제가 투자를 또 열심히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2006년도에 수출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또 수출 관련해 가지고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 제조를 직접 해서 뭐 그동안 뭐 우리가 설계하고 넘겨주고 뭐 제조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팔고 뭐 ODM, OEM을 다 해봤지만 결국은 내가 기술 원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직접 제조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처음부터까지 다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부분의 한 80% 정도는 일단 외주를 좀 치고요. OEM으로 치고, 제가 이제 마지막 공정이라든가 기술적인 노하우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연구 인력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 직원을 뭐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뭐 물론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은 있잖아요. 자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본성을 다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더는 아까 뭐 7대 2대 1이 있듯이 만약에 리더를 7명 뽑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네, 그렇죠. 왜냐면 팔로우십으로 그냥 단순하게 쫓아와 줄 사람도 필요하고, 리더는 정말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한두 명씩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더를 키우고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제가 오죽하면 제가 뭐 프로이드 박사의 뭐 이런 정신병리학, 인간의 본성과 본능, 무의식까지도 본능. 이런 부분도 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뭐 연구해서 그런 부분으로 사람을 좀 제대로 보고 좀 뭐 리더를 지금은 이제 잘 선별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질문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주 방송은요. 다음 주는 다음 주 하죠. 다음 주 추석 전이니까 98일 날은 우리가 이분은 좀 앞으로 이분이 아마 CEO톡에서 출연할 최고령 CEO가 되실 것 같아요. 84살. 네. 62년도에 창업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나미, 우리 그림, 포스터 다들 이분에서 알파 색채에서 만든 물감을 다들 한 번씩 써봤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다 한번 사용했던 60년 된 회사입니다. 62년도에 창업했으니까 남편분이랑 같이 했는데 이분이 영업 마케팅 하셨고, 여자분이 남편분이 R&D를 하셨는데 남편분이
94살인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네. 아니면 같이 저희가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남궁요석 CEO님. 그래서 되게 또.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인데 날짜는 18일이 아니고 16일이네요. 아 16일? 아 네, 네.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자 그리고요. 네, 저희 하여튼 페이스북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에서 이제 의견이라고 질문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CEO톡은 이게 여기 페이지는 앞으로 정보 같은 거 계속 여기서 할 거고요. 우리 소통은 이 CEO톡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에서 공개 그룹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마지막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7대 2대 1인데 뭐 10%는 성공한다 했잖아요. 확실하게. 70% 망하고 기업 20%는 그냥 간다 그랬는데 사실 20%도 쉽지 않잖아요. 저는 요즘은 저도 이제 기업한 지 지금 이제 2002년도 창업했으니까요. 근데 10년 넘었는데 요즘은 뭐 대박보다는 그냥 평생 오래 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20%에서 10%가 안 받아 이제 20%에서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딱 하나만 해주신다면 10% 원하지 대박 원하지 않고 딱 20%에서 그냥 계속 오래 갔으면. 그러니까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일단 저는 사업가는 두발 자전거를 하는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천천히라도 앞으로 갈 수만 있다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데 멈추거나 후진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하니까 또 기업이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매출보다는 이윤이 일단 무조건 전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인드가 이제 사장님과 직원들이 다 공유를 한다면 결국은 쓰러지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발 자전거가 좋은 비유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좋은 말씀해주신 그 이재건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